3시 10분까지만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요, 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조일교를 누르시면 조일교 TV가 나옵니다. 여기 행복 투자 여행이라고 나옵니다. 조일교 행복 투자 여행.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 제가 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뭐 구독을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되고 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시황은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최근에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뭐 어제도 영상을 올렸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니까 오늘 거도 녹화를 해서 제가 여기다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녹화 방송 못 보면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면 아마 녹화 방송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됐죠? 그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잠정 실적 발표인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별주가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져요. 근데 어제는 삼성전자라는 이 좀 무거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움직임 없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당분간, 그러니까 적어도 한 4월까지는 이제 시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는 시장을 분명히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형태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4월까지는 시장을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지수를 잡아주는,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수는 한 2800선에서 3200선에 어떤 박스권을 갖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크게 못 벗어날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특별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페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졸교 TV에 요때 페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페드가요. 그러니까 페드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뭐 이거 요즘 다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연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데 이 페드가 이제 조기 금리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회의록에서. 근데 요거보다 이제 좀 앞선 얘기는 자산 매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죠. 예전에는 조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자산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가능성은 3월 달이고 자산 매각은 만 4월 달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하반기, 그러니까 5월부터는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1월달에 딱 되면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뭐냐면 첨단 기업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어, 이게 시장에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긴축의 본격적인 형태의 흐름으로 가죠. 이러면 가장 매력이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 어, 첨단 기업들, 이게 이제 가장 매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 예, 금리라는,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장점을 통해서 굉장히 부각됐던 이런 형태들이 이제 그 매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최근에 보면 나스닥 차트하고 다우 차트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흐름을 보이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해외 차트를 보면 요건 나스닥이고요. 이건 다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어, 전통적인 어떤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다우지수는 위에서 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지금 거의 힘들어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점점 빠지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예. 그러니까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다우지수가 못 갔는데 요즘은 나스닥이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나스닥을 떠받치고 있던 첨단 기업들이요. 고점에서 대부분 다 밀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내려와 버렸죠. 그나마 자율주행차가 좀 견디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넷플릭스 꺾여버렸죠. 그 다음에 엔디비아도 그나마 굉장히 잘 견뎠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 좀 밀리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애플이 좀 견디고 있는데 애플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못 가고 있죠. 잘 견디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순서상을 보면 에, 월트 디즈니 밑을 먼저 떨어졌다가 지금 얘는 지금 버티고 있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생각보다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인가 하면 그러니까 첨단 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지금 대부분의 첨단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과 다우 지수의 흐름들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서 이제 다우 지수로 이 힘의 축이 이동 이런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힘의 축이 이동됐다고 얘기를 하진 않고 어, 첨단 기업에서 이제 어, 그 전통 기업으로 이제 보통 회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그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왜 안 꺾이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벌써 꼴등주는 꺾였고요. 벌써 그러니까 1등주인 유진 로봇만 안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등주는 제일 늦게 꺾여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꺾일 것 같죠. 아무리 뭐 이번에 CES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막 자동차를 안 갖고 오고 로봇을 막 갖고 온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FMC 의사록이 딱 공개되는 순간 판이 이제 결정 난 거죠. 이런 판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흐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첨단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에 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조기 금리에 대한 부분과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자산 매각이라는 거를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지금 86님 얘기했는 것처럼 대차 대조표에 조정이 있고 축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라는 건 뭐냐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죠.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그동안 자산을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 대차 대조표에 자산으로 많이 쌓였던 부분을 이제 줄이면서 대차 대조표 상에 자산 축소되는 거죠. 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사는 거를 줄이겠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사는 걸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매각을 하겠다라는 형태가 딱 나와버리니까 첨단주들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테이퍼링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테이퍼링은 내가 만약에 300억 불을 사다가 100억 불로 사는 걸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계속 사는데 사는 걸 줄이는 거지만 이거는 긴축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럼 금리 인상까지는 괜찮은데 매각을 한다는 거니까 이제 테이퍼링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럼 왜 이럴까요? 경기도 안 사는데 왜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까요? 그만큼 페드에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페드의 입장은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잘 안 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대표님 물가가 이렇게 심각한 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심각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심각하다는 거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오늘 물건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에 대한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좀 재밌는 형태인데요. 소비에서 오는 이 인플레이션이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근데 공급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면 소비가 치명적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은 소비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제품이 300원 하다가 뭐 한 달 뒤에 500원 하면 오늘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급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고 또 유가 이런 것, 에너지 가격의 그런 시스템의 변화, 이게 환경,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한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급에서 오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 공급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페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냥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구나라는 걸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연준도 이제 알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의사록에서 자산 매각 이라는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립 서비스 보통 우리는 이제 자산 매각까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물가를 진짜 잡으려고 하는 립 서비스인지 왜냐하면 금리 인상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자산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채권 매도, 국채를 샀던 것들을 매도한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오거든.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러니까 1번인 경우에는 진짜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1번인 경우는 정말 심각하고 2번인 경우도 심각하죠. 왜냐하면 2번인 경우 왜 심각한가 하면 만약에 저런 카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면 진짜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심각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그럼 진짜 조기 금리 인상,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나기 때문에 근데 경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자각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 오죠. 그 시장에서 이게 가장 급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저는 이것 때문에 어, 올해 하반기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해도 물가 안 잡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이제 ADP 고용 지표가 나왔거든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아졌어요. 어, 그 보시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요게 보면 이게 지금 ADP가 잘 나왔는데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ADP는 이제 민간에서 발표하는 거고 이건 비농업 부분 고용이 지금 19.9천 명, 19만 9천 명 전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잘 나왔는데 정부가 안 나왔다는 거죠. 정부 통계가. 이렇게 고용이 좀 안 나오는 건 정부에서 이것도 보면 정부에서 고용을 하는 공공직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재정에 대한 부양이 그렇게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가면 경기 못 올라올 것 같고요. 하반기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첨단 기업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상황이나 다우나 뭐 해외 증시 차트에서 어, 반도체 하나를 제외하고는 뭐 넷플릭스,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지금 아슬아슬하죠. 그 다음에 애플은 그나마 좀 견디는데 그래도 잘 못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잘 견디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첨단 기업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최근의 어떤 시장의 흐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시면 7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부터는 어, 첨단 섹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해서 근데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 조기 금리 인상하고 진짜 자산 매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경기가 만약에 이전에 경기가 회복이 안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산 가격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급내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시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전략을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은 올해 5월까지만 주식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하면 8만 원대 중후반. 네. 어차피 반도체 쪽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 맥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중국의 금리 인하를 해도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 소재주들이 잘 안 먹혀요. 많이 안 올라와요. 계속 그냥 보통 이거를 데드캡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886님이 좀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종목이 데드캡 바운스가 나온다라는 거하고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은 데드캡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목이 데드캡 바운스라는 거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추세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요 구간을 데드캡 바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고양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프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크게 한번 반등 나오는 형태. 이걸 이제 보통 데드캡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시장은 어떤 거냐?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쭉 당기는 거죠. 어차피 이 저점은 또 무너질 건데 하반기에.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시장이 좀 과하게 떨어졌다라 생각해서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베어마켓, 그러니까 추세 하락 구간 중에서 랠리가 오는 거. 그러니까 보통 기속 반등보다는 약간 더 많이 올라가는 랠리. 이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기속 반등이라는 거는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의 랠리는 뭐냐면 기술적 반등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두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점은 하반기에 또 무너진다는 저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든 베어마켓 랠리든 많이 그러니까 랠리니까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또 저점이 하반기에 또 무너진다는 형태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상황이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는 아무래도 상승할 때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에서 데드캣 바운스와 시장에서 베어마켓 랠리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제가 장중에서도 좀 보여드리는 자료거든요. 요게 제가 장중에서 많이 보여드린 자료인데, 요게 지수대별 순매수 금액이에요. 근데 요게 뭐냐면, 2021년도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를 했던가를 보면 이렇게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3천선 이상에서 그 6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물대가 또 여기도 보면 또 대형주가 70%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3천선 이상에서 매수한 비중이
거의 67%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또 대형주가 또 한 80%, 7, 80%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잠재적인 매물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주가가 3,100선 이상으로 잘 못 가는 거죠. 3,200선 위로는 잘 상승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소화되기 전까지는 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제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맞으면 틀리면 또 제가 또 내년 하반기에 또 조정하면 되는데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랜 기간 박스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크게 한번 하락을 시켜서 개인들의 물량을 나오도록 만드는 둘 중에 하나겠대. 근데 첫 번째가 될지 두 번째가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산 매각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거는 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나와야 된다. 개인들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오도록 만들든지 둘 중 하나는 이게 뭔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2,800에서 3,200 사이, 아니면 하반기에 크게 한번 시장을 떨어뜨려서 개인 물량이 나오도록 둘 중에 어떤 거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반기에 제가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뭐든 간에 주식에 있는 그러니까 큰 손이나 세력이나 이 세력이라는 거는 뭐 외국인도 될 수도 있고요. 뭐 기관이 될 수도 있죠. 외국인 같은 건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 시장도 있고 뭐 다른 국가의 국채도 있고 뭐 다이 있으니까 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할 거지만 큰 손이나 기관들은 어차피 연간 수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출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큰 손이라는 거 스마트 머니를 보통 얘기하고 세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작전 세력 플러스 기관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연간 수익을 창출시켰는데 올해도 1년간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시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들 입장 그것밖에 없겠죠. 하반기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수익을 5월까지 크게 내고 쉬어야 되죠. 그리고 하반기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그때 이제 저점 매수해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안 봐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전략이 딱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예요. 1월에서 5월까지 그러니까 1년 장사의 한 70
30%는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그때 나머지 30% 정도. 왜냐하면 하반기 지수가 크게 떨어져도 어차피 하반기에 사나봐도 올해 연말까지는 수익이 안 나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 돼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냥 크게 떨어진 종목, 지수가 크게 떨어져서 매집을 했는데 나나요? 안 나지? 매집을 했으면 그것도 한 100%, 200% 먹으려면 내년까지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올해 하반기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매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내년을 목표로 매집을 하는 거죠.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얘네들이 수익을 낸다는 건 한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월까지 70에서 8%, 10%다 수익을 내고 떠야 돼요. 제 예상이 맞다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옆에 86님 적어놓은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약세장이 장기적으로 시작돼 가는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돈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막 견주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대형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제 예상은 그게 맞다고 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마트머니나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놀겠어요? 예, 중소형 주종 가지고 1년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작년부터 그랬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왜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PCB,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